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테슬라 실적 발표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고 그리고 성장률을 구한 다음에 나머지 재무제표들이랑 합쳐서 적정 주가를 얼마 정도로 보면 좋을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정 주가라는 게 아주 정확할 수는 없어요. 성장률이라던가 앞으로 이제 벌어질 일들의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지만 적정 주가를 대략적으로 알고 나면은 내가 지금 산 가격이 어느 정도 저렴한 상태구나, 어느 정도 비싼 상태구나, 이것들을 알 수 있어서 적정 주가를 구하고 좀 기업을 분석하고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첫 스타트로 테슬라를 우선 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타자는 애플, 그 다음 타자들도 하나씩 공개하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할게요. 원래 이거는 그냥 제가 그냥 취미삼아 하고 있는 건데 생각해보니까 이거를 공개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테슬라 회사 공장 사진인데 사업 보고서에 보면은 이렇게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기가 베를린 모습도 나오고 있고요. 텍사스죠. 기가 텍사스. 그리고 이제 베를린 내 공장들. 이제 가동만 하면 되는데 지금 일주일에 500대를 생산하고 있다라고 해요. 이제 근데 아직 사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되고 나면은 본격적으로 됐을 때 한 달에 2000대 뽑으라 나오는 건 아닌 거거든요. 여기는 이제 앞으로 더 많이 생산할 건데 이제 얼마나 나올 거냐. 그게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또 텍사스에서 하고 있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연간 실적을 봤는데요. 재무제표를 이렇게 쭉 보면은 4분기 실적이 나와서 연간으로 다 나왔습니다. 2021년에 괄목적인 성장을 했어요. 매출이 오토메이티브, 자동차 부분에서는 73% 성장했고요. 전체 매출은 71% 성장했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죠. 시가총액 1000조짜리 기업이 70%의 성장을 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일이긴 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이긴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에 대해서 이제 고평가다를 말을 많이 하는데 고평가가 인정받으려면 고성장을 유지해줘야 돼요. 그럼 이 고성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한 투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우선 테슬라의 자동차 매출 비중을 보면은 19년도에는 85%였고요. 20년도에는 86%, 21년도에는 88%. 점점 자동차 매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어떻게 보면 이제 진짜 자동차 회사로서 자동차 비중이 올라가니까 마진율이 더 올라갈 수 있겠죠. 나머지 사업들은 마진율이라던가 규모의 경제가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가 완성된 게 매출 비중이 커질수록 앞으로 마진율이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 부분에서 마진율을 보시면 29%가 나와요. 총 매출 이익률로 보면은 25% 정도 나오고, 영업이익률로만 봐도 12%가 나오는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동차에서 총 매출 이익률은 한 10% 정도 대인가 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20%에서 계속 올라갈 수 있다? 29%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이제 1000만 원에 팔아서 300만 원의 마진을 남긴다라는 건데,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물론 이제 영업이익률을 많이 비교를 합니다. 영업이익률로 비교해도 이게 보통이 아닌 게 현대자동차 영업이익률이 한 5%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2020년에 마진율 영업이익률 6% 내렸을 때만 해도 그런가 보다 했는데 영업이익률이 12%가 됩니다. 한 번에 2배로 뛰어버려요. 엄청난 거죠. 에비타 마진으로 하면 21%가 나오고 있고 굉장한 마진율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를 보여주기 시작했다. 아마 다른 전기차 기업들은 이렇게 마진율 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아마 여기서 굉장히 강점을 가지게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매출 총 이익률이 약간 점점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있다라는 점이 우선은 저는 이제 테슬라의 장점의 1번 그거고, 이제 그게 앞으로 고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주가의 고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근거가 될 겁니다. 영업이익률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점이 두 번째였었고요. 사업 종류가 자동차가 있고 보험이 있고 자율주행 로봇, AI, 에너지 이렇게 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자동차에 주력하고 있고 이게 어느 정도 보급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보험이라던가 자율주행, 로봇, AI, 에너지까지 다 이제 연관이 될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어떤 말을 했냐면 로봇에 대한 얘기를 좀 했어요. 로봇이 더 급하다. 로봇을 빨리 서두를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완성차 업체들이라던가 자동차 부품회사 업체들 중에서 자율주행과 로봇을 호환될 수 있게 맞춰서 타이밍에 내놓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 보여주는 것처럼 테슬라도 지금 빨리 로봇을 보여줘야 되는 압박을 받고 있다. 아마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 게 아닌가. 근데 테슬라 로봇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또 다른 성장 모델이 나오는 거죠. 아마 그때쯤에 또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다른 것도 이제 봐야 되는데요. 순이익을 좀 봤습니다. 이 미국의 재무제표 보면은 회계상 순이익이 있고 이제 그냥 경영진이 파악하는 non-GAAP가 있어요. 이제 GAAP는 이제 공식 회계, 국제회계법으로 하는 거고 non-GAAP는 경영진이 판단을 하는데 여기서는 뭐 일시적인 비용들이 이제 반반 뭐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뭐 다 빼는 거 있어요. 막 이렇게 이건 아니지, 뭐 이건 아니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이런 것들 다 제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비공식 회계인데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투자를 할 때 non-GAAP를 봅니다. 왜 그러냐? 아무래도 회계상 보면 일시적인 비용들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굳이 그 일시적인 비용들을 해서 계산하는 것보다 경영진이 판단해 주는 내용들을 보는 게 더 나을 때가 있어요. 물론 그걸 너무 차이가 심하면은 좀 신뢰성이 떨어지겠지만 대략적으로 증가하는 흐름이 비슷하다라 보면은 뭐 논으로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논으로 봤을 때 영업활동 뭐 보니까는 계속 빠르게 올라가고 있었죠. 거의 211%의 순이익 증가를 보여줬습니다. 만약에 회계상으로 보면 600% 증가로 보는데 뭐 그거보다는 논으로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여기서 하나 더 보는 게 뭐냐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보거든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 보면 테슬라는 2018년부터 영업활동으로 현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흑자로 들어오기 시작했죠. 2020년에 이제 더블이 됐고요. 2021년에 또 더블이 됩니다. 거의 뭐 100%에 가까운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 대신에 뭐 지출이 좀 있겠죠. 여기서 보면은 자본적 지출이 있어요. 기업은 어쩔 수 없습니다. 성장하는 기업은 당연히 자본적 지출이 나갈 수밖에 없는데 이제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공장 증설이라던가 다른 투자들을 봐야 되겠죠. 보면은 투자금도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영업활동 현금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투자도 같이 늘리고 있다. 이거는 기업을 운영을 잘하는 겁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늘지 않는데 투자만 확 늘려버리면 이제 나중에 현금 흐름이 꼬일 수가 있겠죠. 투자는 앞으로 한 번 들어가면 3년, 4년 꾸준히 쭉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멈추기가 어려워져요. 영업활동이 넉넉하면은 여기서 깐다 하더라도 공장 증설이나 자본적 지출을 하는데 무리가 없겠죠. 근데 지금 보면은 거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의 절반 정도를 자본적 지출로 쓰고 있다. 이거는 그렇게 부담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잉여 현금 흐름 봐도 넉넉하죠. 지출을 하고 나도 남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현금성 자산이 쌓여나가고 있습니다. 2020년에 급격히 늘었고 2021년에는 뭐 그보다 약간 줄긴 했지만 그거는 문제가 있지는 않다라고 봐요. 이제 조금 이따 다른 이유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 이유 중에 하나 다른 게 있었어요. 그리고 순이익률 보시면은 8% 2020년에 8% 21년에 14% 자동차 회사 순이익률이 14%면은 어마어마한 거죠. 거의 뭐 반도체 회사급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왜냐면 어쩔 수 없이 이 제조업이라는 게 워낙 고정비가 많이 들어가고 설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순이익을 뽑아내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배당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이 정도 유지하는 거는 굉장히 매력적이다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생산량을 보도록 할게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사업보고서에서 이 내용 보려고 솔직히 본 것도 있어요. 2017년에 보면 생산량이 10만 대, 18년에 25만 대, 19년에 36만 대, 그러다가 이제 2020년에 50만 9천 대, 그리고 21년에 93만 대. 21년에가 어마어마하게 불어났죠. 생산량이 83% 늘었습니다. 이게 가장 핵심인 거죠. 와, 갑자기 속도가 확 붙는구나. 생산의 가속도가 뒤로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포드를 닮아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공장별로 캐파를 좀 보면요. 캘리포니아라던가 미국 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60만 대거든요. 여기가 있고 그리고 상하이에서가 45만 대로 나와 있는데 3분기에만 해도 25만 대로 표시가 돼 있었어요. 4분기에 어떤 조정이나 좀 확장 공사를 통해서 45만 대로 생산량을 늘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안 나온 게 베를린이랑 텍사스가 안 나왔어요. 베를린이랑 텍사스에서 또 이게 안 나온 거죠. 사이버 트럭에 대한 또 이야기가 이제 없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좀 실망이 됐거든요. 뭐 그렇다 하더라도 모델 Y에 집중하겠다고 했으니까 모델 Y 가격이 평균 8,300만 원입니다. 모델 3가 7천만 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모델 3를 찍어내는 것보다 모델 Y를 찍어내는 게 좀 더 마진율이 좋겠죠. 그래가지고 모델 Y만 찍어낸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번에도 마진율이 괜찮을 수 있겠다 기대해보는 거고, 뭐 모델 X는 1억 5천만 원인데 그러면 전기차에서는 보조금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차라리 Y에 집중해서 판매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분기별로 보시면 이 생산량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변을 봤을 때 2022년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볼 수 있고, 베를린 생산량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뭐 제가 추측하기로는 열심히 구글링을 해보니까 한 50만 대 정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걸 봤고, 텍사스는 최대 규모라고 했으니까 60만 대에서 70만 대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물론 이게 공장 나오자마자 생산량을 한 방에 빵 때리는 게 아니에요. 샘플링 테스트처럼 어느 정도 생산해 보고 이제 어느 정도 적응한 다음에 이제 이걸 도입해서 다시 생산량 늘리고 나가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붙진 않을 것이다. 한 1년은 걸리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풀 가동되려면 2030년에 예상 생산량이 2천만 대라고 했으니까 지금 130만 2021년에 100만 대에서 앞으로 20배를 더 늘리겠다. 10년 동안. 그렇게 했을 때는 마진율까지 계산하면은 뭐 어마어마하겠네요. 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도 이런 발표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주가가 떨어졌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까 보여드렸던 캐파에서의 문제인데, 캐파에서 기존의 우리의 예상보다는 훨씬 캐파가 잘 나와서 매력적인데 가이던스 콜이라 그래서 2022년에 향후 수치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언급이 있었어야 되거든요. 그게 없었어요. 예를 한마디 했습니다. 연평균 50% 차량 인도량 증가를 뭐 하겠다라고 하니까 지금 한 193만 대였으니까 내년에는 올해는 한 145만 대 정도를 하지 않겠는가, 한 150만 대 정도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 그거 가지고는 우리가 좀 구체적인 걸 좀 알고 싶은데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 뭐였냐면, 기가 텍사스랑 기가 베를린은 언제 오픈하는 겁니까? 이거에 대한 대답이 없었다. 두 번째, 두 공장의 생산 능력, 캐파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가 없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미지수가 생기다 보면은 불확실성을 안 좋아하거든요, 증시에서는. 그래서 이게 약간 하락 요소가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결정타를 날리는 악재 요소도 있었죠. 테슬라도 이제 반도체 공급난을 겪는다라고 추정이 되는데, 우선은 생산량이 풀로 안 나왔다고 말했어요. 21년도에는 원래는 이거보다 더 잘 뽑을 수 있었는데 생산량이 안 나왔어 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뭐였을까? 두 번째 대사 중에서 있었거든요. 공급망 병목 현상이 일어났다. 재료비가 올라갔다. 반도체겠구나. 아마 반도체 공급난을 테슬라도 나름대로 겪고 있겠구나. 그리고 이제 뭐 세 번째에서 추측을 했죠. 신차 발표를 늦추겠다. 올해는 못하고 내년에 하겠다라 그러는데, 반도체 공급난이 올해까지 굉장히 어려울 거란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내년부터 풀린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아마 사이버 트럭이 신차가 될 건데, 사이버 트럭도 반도체 때문에 출시를 미룬 것들이 아닌가. 결국은 테슬라도 잘 견뎌냈지만 이 반도체 공급난에 대해서 올해 조금 고생을 좀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우려감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죠. 그런데 이 자동차 공급난은 1년 안에 끝날 문제예요. 그리고 기가 텍사스나 기가 베를린이라는 게 언제 생산되는지, 언제 시작되는지는 우리가 단기적인 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지만 3년이나 5년을 바라보는 투자 입장에서는 별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공장이 완성될 거고 원하는 만큼 생산 능력만큼 풀 가동만 되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주가가 알아서 따라올 거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돼요. 그러니까 단기 투자자의 관점에서 너무 이런 거에 집중할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선 분기 생산량을 보면은 뭐 추정을 좀 해봤어요. 60만 대에서 4분기 나누니까 15만 대가 나왔는데 실제로는 뒤로 붙으니까 이제 그렇게 계산할 수 없고, 상하이 공장도 45만 대에서 4분기 나누면 11만 대였는데 3분기에는 25만 대의 생산량이라 했었거든요. 4분기에 생산하는 거 보니까 상하이 공장에서 3만 대 나왔어요. 1분기에. 그리고 2분기에 5만 6천 대, 3분기에 6만 8천 대, 4분기에 15만 5천 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기가 베를린, 기가 텍사스가 이제 완공이 된다 하더라도 올 3분기까지는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가동률이 안 나올 것이다. 아마 어닝 쇼크라던가 뭔가 이런 실망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주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4분기에 본격적으로 돌아가겠죠. 그러면은 내년 1분기쯤 됐을 때 이때 실적 어닝 발표가 땅 하고 뜨지 않을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1년만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1년 안에 테슬라 주가가 저렴하게 나오는 시즌이 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1번 그거였었고요. 4분기에 또 이제 보면은 제가 이제 하나 보여드리는 자료가 파이낸셜 썸머리에서 매출, 그리고 이제 자동차 매출, 자동차 에비타, 그리고 이제 자동차 마진 이런 게 나와 있는데요. 자동차 마진율을 보시면은 분기에는 어마어마했습니다. 30%가 나왔어요. 마진율이 갑자기 확 올라가죠.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거는 뭐냐면은 이제 상하이 공장 가동률과 연관이 있다. 어차피 인력은 똑같고 공장 설비 똑같은 상태에서 생산량만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재료비 빼면 다 마진이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율이 조금만 올라가도 마진율이 확 올라간다는 거죠. 그거를 보여줬기 때문에 전기차가 안 팔리는 시즌이 아닌 이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람들이 테슬라 차를 싫어하고 테슬라 차가 안 팔리기 시작하는 뭔가 그런 게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이상 나머지 문제들은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집중해야 되는 거는 중국에서 잘 팔리고 있나? 뭐 한국에서도 잘 팔리고 있나? 미국에서도 판매가 괜찮은가? 성장 속도가 잘 유지되고 있는가? 이것들에 집중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매출 성장률을 이제 연평균을 해보니까 36%가 나왔습니다. 영업이익 성장률이 93% 나왔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2018, 19는 영업이익을 계산할 수가 없어서 1년만 했더니 93%가 나왔던 거고, 순이익 성장률은 2년을 합치면은 1357%가 나와요, 연간. 1년을 하면 211%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안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믿을 수 있는 애는 매출 성장률밖에 없다. 그래서 매출 성장률을 연 36%라고 이제 보고, 이제 매출 대비 순이익률을 14.2%라 볼게요. 이거보다 더 좋아질 거니까 제가 만들어내는 이제 이 적정 주가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았다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애플이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11%고 아마존이 26%거든요. 그럼 테슬라가 이 중에서는 제일 탑티어긴 해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아마존도 이미 어느 정도 사업이 성숙했음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26% 매출 성장률은 진짜 어마어마한 거다. 애플도 어떻게 보면 11%인 게 오히려 워낙 시총 1위다 보니까 이제 그게 그나마 대단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마존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3번 타자 아마존. 좋았어. 자, 2018년에 PER이 뚝뚝 떨어져요. 내가 지금 이 가격에서 테슬라 주식을 샀다라 그러면 2028년에는 PER이 13배로 떨어집니다. 올해는 80배, 내년에는 59배, 그 다음에 43배, 32배, 24배, 17배, 13배. 그러면 지금부터 2028년까지 보유한다라 그러면 대략 한 7년 보유해야 되거든요, 만으로. 만 7년 보유하게 되면은 이제는 굉장히 좋은 성장률을 가진 기업을 적정 주가까지 내려올 수 있도록 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사게 되면 약간 7년을 땡겨 사야 된다는 얘기겠죠. 물론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테슬라의 성장률이 지금만큼을 2028년에도 유지한다라 그러면 절대 PER이 13배에 머물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가 기대하는 수익률은 이거보다 훨씬 더 높겠죠. 이렇게 보고 있고, 2024년에 PER이 43배가 되는데 아마존 현재 PER이 44배거든요. 그러면 내후년에는 아마존이랑 똑같은 수준의 PER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성장률이 더 높으면 더 올라가겠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24년 적정 주가는 잘 모르겠고, 28년 적정 주가는 3,000달러 정도 생각합니다. 3,000달러. 그러면 내가 7년 보유했을 때 지금 800에서 3,000달러가 되니까 한 4배가 조금 안 되겠네요. 한 3배 반 정도? 3배 반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 그럼 연평균 24%의 주가 상승을 기대하지 않을까가 제가 산출해내은 보수적인 적정 가격. 뭐 여기에서 성장률이 더 올라간다라던가, 기가 텍사스가 아니라 기가에서 좀 더 공장이 더 생긴다던가, 아니면은 여기서 마진율이 더 올라간다라던가, 그리고 PER을 이렇게 지금에서 이렇게 뚝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더 높은 PER로 유지를 잡아준다라던가, 이렇게 됐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 3,000달러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7년 뒤에. 이렇게 보게 된 겁니다. 테슬라의 또 독특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자산을 보시면
디지털 자산이라는 내역이 있어요. 나머지 자산들은 이런가 보다 보면 되는데, 이 테슬라 보면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현금성 자산을 딱 필요한 만큼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그냥 다 다른 데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고 자산도 보시면 잘 관리되고 있어요. 생각보다 선 지불 비용도 낮게 잡고 있고, 매출 채권도 굉장히 빡빡하게 잘 돌리고 있습니다. 현금 잘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매출이 늘어나는데 매출 채권이 안 늘어난다는 거는 현금 입금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는 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영업권도 안 늘고 나머지들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디지털 자산이 우리 돈으로 이제 1조 7조 원 정도 되는데, 비트코인을 매입했었어요. 이게 1년 전쯤에. 그러다가 이제 3분기 때 약간 매도한 거 빼고 이제 계속 가지고 있는데, 비트코인 회계는 어떻게 하느냐, 무형자산으로 기록합니다. 무형자산이기 때문에 시세 반영을 하지 않아요. 매입 가격만 기록을 해요. 본인이 샀을 때 1조 7조 원 매입한 가격만 딱 띄우는 거예요. 작년 1분기에 비트코인 가격이 36,000달러에서 61,000달러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38,000달러입니다. 그러면 현재 시세를 봤을 때 약간 본전 아니면은 약간의 손실 가능성이 있지 않았을까.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자산에서 워낙 이 디지털 자산 비용이 워낙 적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테슬라가 본인들의 어떤 시너지를 내거나 사람들의 관심을 얻거나 MZ세대한테 뭔가 어필을 하기 위해서 테스트 형태로 그냥 자산을 보유한 게 아닌가. 현금성 자산에 비하면 정말 미미하죠. 그래서 이 기업에 어떤 영향을 주는 상황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은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굉장히 영리한 사람이구나, 계산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4분기 재무제표를 보고 저만의 어떤 리뷰, 그리고 실적 예상, 앞으로의 적정 주가까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애플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구독과 좋아요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아마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좋아하는 기업들 댓글로 쳐주시면은 그것들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